보잉이 멈췄습니다. F-15 전투기 3200대 생산 라인 올스톱. 하루 손실 870억 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이 미국 업체 12곳에 긴급 연락했습니다. 전부 불가능. 유일한 답은 한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47개국이 줄 서 있습니다. 미국은 맨 뒤에요. 10년 전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이제 그 한국의 부품을 구걸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굴욕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로버트 밀러, 펜타곤 국제방산협력국 부국장입니다. 25년간 동맹국에 무기를 팔아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이제 무기를 사러 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시작은 3주 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저는 여느 때처럼 펜타곤 사무실에 출근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이번 주 일정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검토, 일본 차기 전투기 사업 관련 회의. 25년간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제 비서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가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애틀 보잉 에버렛 공장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조립 공장. 축구장 100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넓은 그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며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부품을 나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공장은 마치 버려진 창고 같았습니다. 불이 꺼진 조립 라인. 멈춰 선 로봇 팔. 텅 빈 작업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반쯤 완성된 전투기 동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F-15EX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요. 이유가 뭐야? 핵심 부품 수급 불가입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모듈이 없어서 더 이상 조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모듈.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파일럿에게 레이더 정보, 무장 상태, 비행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진과 무장을 갖춰도 전투기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미국 내 협력사는, 텍사스 공장은, 애리조나 쪽은.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부 확인했습니다. 모두 납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숙련 기술자 부족, 반도체 수급 차질, 설비 노후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3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보잉 라인에서 대기 중인 F-15EX는 47대. 여기에 사우디, 카타르,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까지 합치면 3,2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이 부품 하나 때문에 멈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손실이 얼마야? 보잉 측 산정으로는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0억 원입니다. 870억 원. 하루에 870억 원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6천억, 한 달이면 2조 6천억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파란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대안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현재 기술력과 납기 일정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뜬 회사 로고를 본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고 말았습니다. 한화 시스템, 대한민국.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난하는 거야? 아닙니다. 보잉 측에서도 이미 사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한국. 그 이름이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25년간 저는 한국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F-15K, 패트리어트 미사일, 글로벌호크 무인기. 한국은 언제나 사는 쪽이었고 우리는 파는 쪽이었습니다. 그게 자연의 질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에게 부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니. 부국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10년 전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그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얼굴에 문을 닫아버린 그날,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저는 펜타곤 국제방산협력국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지금 부국장이 되기 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무기 거래를 총괄하던 시절이었죠. 그날 제 사무실에는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양복 소매가 약간 헤어진 중년의 기술 관료, 밤새 준비한 듯 충혈된 눈의 젊은 연구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움켜쥔 채 손끝이 하얗게 질린 사업단장. 그들이 원한 건 단 4가지였습니다. AESA 레이더 기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기술, 전자전 방어 장비 기술, 한국형 전투기, 그러니까 지금 KF-21이라고 불리는 그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 4가지였죠. 이 기술들이 없으면 저희는 전투기 껍데기밖에 못 만듭니다. 한국 사업단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기술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입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60년 동맹 아닙니까? 한국전쟁 때부터 함께 피를 흘린 사이인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기술이에요.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기술 담당관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한국 기술력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어요. 결국 우리 전투기 사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산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주지 않으면 한국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다. 포기하면 결국 우리 F-35나 F-15를 비싼 값에 사갈 것이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한국 대표단이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갈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애들이 AESA 레이더를 달라고 했대. 제가 말하자 테이블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뭐? 걔네가? 하하, 자기들이 로키드 마틴인 줄 아나 봐. 김치 담그는 기술이나 가르쳐 달라고 하지.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눈에 한국은 그저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를 비싼 값에 사주는 충성스러운 소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기술을 만드는 쪽은 우리였고 사는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그랬으니까요. 제가 펜타곤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31살 때였습니다. 처음엔 말단 분석관이었죠. 한국,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 동맹국들의 무기 도입 현황을 정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늘 사는 쪽이었습니다. 1990년대엔 F-16을 샀습니다. 2000년대엔 F-15K를 샀습니다. 2010년대엔 F-35를 샀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글로벌호크 무인기, 이지스 구축함 시스템. 한국이 미국에서 사간 무기 총액만 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조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거래들을 대부분 직접 처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술 협상을 조율하고 가끔은 가격을 깎아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묵살하기도 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갑이었습니다. 싫으면 안 사도 됩니다. 중국한테 사실 건가요? 제가 즐겨 쓰던 협상 멘트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한국은 항상 물러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죠. 그게 25년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업체라니.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긴급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화 시스템. 10년 전 우리가 기술을 거부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은 그 후 10년간 독자 기술 개발에 올인했습니다.
미국이 안 가르쳐준 AESA 레이더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조종석 디스플레이 기술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력은 미국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다고? 아니, 넘어섰다고?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의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 ELAD는 해상도, 반응 속도, 내구성 모든 면에서 미국 MIL 규격을 200% 이상 초과 달성. 전 세계에서 해당 품목을 즉시 납품 가능한 유일한 업체임.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수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사는 쪽이다. 미국은 파는 쪽이다. 그게 자연의 질서다. 그 질서가 10년 만에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야 합니다. 차관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요?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당신이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잖아. 한국과의 관계도 오래됐고, 그건 무기를 팔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는 입장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5년간 미국 무기 팔러 다닌 사람한테 이제 한국 가서 부품 팔아달라고 비굴하게 굴라는 겁니까?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밀러,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F-15EX 사업이 멈추면 미 공군 현대화 계획이 3년 지연돼. 그동안 중국은 J-20을 200대 이상 뽑아낼 거고 러시아도 수-57 실전 배치를 끝내겠지. 태평양 전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가야 합니까? 보잉 주가는 일주일 만에 23% 폭락했어. 의회에서는 청문회 소집하겠다고 난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매일 전화가 와. 차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밀러,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을 셈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제 체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안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없어.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내 업체는 전부 확인했어. 레이시온, 하니웰, 콜린스, 전부 3년은 걸린대. 유럽 쪽도 타진해봤는데 탈레스는 2년, BA는 2년 반. 일본 미쓰비시는 기술 자체가 없고 그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납품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딱 한 곳이야. 한화 시스템. 그것도 45일 안에 가능하대. 45일. 미국 업체들이 3년 걸린다는 걸 한국은 45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45일이라니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된다고 하더라고. 차관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나 뭐라나. 로봇이 24시간 돌아간대. 우리처럼 숙련공 구하느라 허덕이는 게 아니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협상 전권을 주십시오. 현장에서 제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요.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단, 한 가지만 기억해. 뭡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의리야. 갑이 아니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을의 입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3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14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협상 전략, 대응 시나리오, 가격 협상 범위.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을인 상황에서 협상이라는 게 가능할까?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검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이시죠? 한화 시스템 의전팀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공항 로비 안쪽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있었는데 거기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K방산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돌파 전망. 한화 시스템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누적 수주 8조 원, UAE, 한국산 천궁 II 미사일 40기 추가 도입.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우리에게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 지금은 전 세계가 줄을 서는 방산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의전 담당자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용인 연구소입니다. 강민수 전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민수, 한화시스템 방산수출본부장. 이번 협상의 상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근교의 도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 첨단 산업단지,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10년 전 제가 본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도 발전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강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고?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기술력도 이만큼 발전했다면,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10년이야. 우리가 50년 걸려 쌓은 기술을 10년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차가 용인 연구소 정문 앞에 멈춰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게 전부 연구소입니까?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축구장 80개를 합쳐 놓은 것 같은 부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형 건물들, 그 사이를 오가는 자율주행 운반 차량들.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용인 통합 캠퍼스입니다. 의전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연구소, 생산시설, 테스트센터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 있었다니. 10년 전에는 분명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무기를 팔러 왔을 때 한국의 방산시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공장, 오래된 설비, 좁은 연구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부국장님. 정문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분한 표정, 그리고 알 수 없는 자신감이 풍기는 눈빛. 한화시스템 강민수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치고는 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로버트 밀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에도 뵌 적 있으시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전 워싱턴, 기술 이전 협상 때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도 대표단에 있었습니다. 막내 연구원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문전박대한 그 대표단. 그 안에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 자, 들어가시죠. 강민수 전무가 몸을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저는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협상,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USB까지 전부 반납해야 했습니다. 제가 펜타곤 부국장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경비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미국 대통령이 오셔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단호함에 기가 눌렸습니다. 펜타곤보다 더 까다로운 보안이라니. 강민수 전무가 저를 이끌고 들어간 곳은 거대한 유리복도였습니다. 복도 양쪽 벽면이 전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 생산시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생산 라인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공장이라고 하면 좁은 공간에 기술자들이 빼곡히 모여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봤던 한국 방산시설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공간. 천장 높이만 해도 2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 광활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을 내뿜으며 부품을 집어 올리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인원이 지나갈 뿐 대부분의 공정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80개 규모입니다.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24시간 무인 가동. 로봇이 쉬지 않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보잉 공장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숙련공들이 드릴을 잡고 용접봉을 들고 땀을 흘리며 일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고 로봇은 쉬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숙련공 부족 때문에 3년 걸린다고 했죠. 강민수 전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숙련공이 필요 없습니다. 로봇은 은퇴하지 않거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숙련공 부족이었습니다. 베테랑 기술자들은 은퇴하고 젊은 세대는 방산업에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 사이에 기술 단절이 생기고 납기는 늘어지고 품질은 떨어지고 그게 보잉 공장이 멈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버린 겁니다. 저쪽을 보시죠. 강민수 전무가 유리병 너머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걸려 있었는데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빨간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금일 생산량 287대, 불량률 0.001%, 라인 가동률 99.7%, 287대, 하루에 287대를 생산한다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가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미국 보잉 공장은 하루에 몇 대 생산하죠? 강민수 전무가 물었습니다. 그는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40대였습니다. 그것도 풀가동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0대. 완전히 멈춰 있으니까요. 287대 대 40대. 약 7배 차이. 저희는 미국이 한 달 걸려 만들 물량을 4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난간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제조 패러다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해버린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부터입니다. 강민수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그 해부터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을 안 주시길래 저희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술만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대량 생산할 시스템까지 함께 만들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숙련공 육성에 허덕이는 동안 그들은 숙련공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노조와 협상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로봇팔을 24시간 돌렸습니다. 우리가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그들은 미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괴물 같은 공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보여드리죠. 강민수 전무가 몸을 돌렸습니다. 품질 테스트 센터입니다. 부국장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미 규모에서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품질마저 우리를 넘어섰다면 저는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품질은 규모보다 더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품질 테스트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항온항습 시설입니다. 오차 범위 0.1도, 습도 0.5% 이내로 유지됩니다. 강민수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센터 중앙에는 거대한 원통형 챔버가 있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였습니다. 챔버 표면에는 온갖 센서와 계기판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두꺼운 케이블 다발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극한 환경 테스트 챔버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했죠. 강민수 전무가 챔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국장님께서 품질을 의심하실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원의 손에는 조종석 디스플레이 모듈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이 목말라 하는 그 부품이었습니다. 이게 F-15EX용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미공군 MIL 규격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모듈을 챔버 안에 장착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대가 아니라 희망이었죠. 제발 결함이 나와라. 품질에 문제가 있어라. 그래야 협상에서 써먹을 카드가 생기니까. 테스트 시작합니다.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챔버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부 상황이 옆에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진동 테스트, 15G 중력과 속도. 전투기가 급기동할 때 받는 충격의 2배입니다. 모니터 속 디스플레이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보통 전자 장비라면 기판이 갈라지거나 납땜이 떨어져 나갈 수준의 진동이었습니다. 1분, 2분, 3분. 디스플레이는 멀쩡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테스트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온도 테스트.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 급속 변환. 극지방에서 사막까지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해야 하니까요. 챔버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에 성에가 끼더니 금세 녹아내리고 다시 열기로 달궈졌습니다. 5분, 10분.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3단계 염수 분사. 해상 작전 환경을 가정한 테스트입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도 작동해야 하니까요. 노즐에서 소금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체가 하얗게 젖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건 버티기 어렵다. 전자 장비의 소금물은 치명적이니까. 하지만 15분, 20분. 화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미공군 MILST-810H 규격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가혹하거든요. 뭐라고요? MIL 규격의 300%입니다. 300%? 미공군 기준의 3배로 테스트한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MIL 규격만 통과하면 미국에 팔 수 있는데. 강민수 전무가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배웠거든요. 기준을 남들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는 걸.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줬을 때 저희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미국보다 더 잘 만들거나.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연구원이 챔버를 열고 디스플레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없었습니다. 방금 포장을 뜯은 새 제품처럼 깨끗했습니다. 불량률 0.001%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강민수 전무가 물었습니다. 기준 미달 제품은 아예 공장 밖으로 못 나갑니다. 0.001%도 저희 입장에선 많은 거예요. 목표는 0%입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협력사들의 불량률은 평균 3%였습니다. 100개 만들면 3개는 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납기가 밀리고 비용이 올라가고 품질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0.001%, 10만 개 만들어서 1개 불량. 이건 제조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가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미국산의 40% 수준입니다. 40%? 절반도 안 되는 가격?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로봇이 만드니까요.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요. 분량도 없으니 제작업 비용도 없고. 강민수 전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년 전에 스마트 팩토리에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때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 투자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품질 한국 승, 가격 한국 승, 납기 한국 승. 모든 면에서 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협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생산 라인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저 괴물 같은 공장을 상대로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회의실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달랐습니다. 저 멀리 생산시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옆에는 실무진 2명이 배석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잉에서 필요한 물량은 F-15EX용 대화면 전시기 540대입니다. 납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가격은 협의 가능합니다. 저는 일부러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미국이 급하다는 걸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가격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국 업체 납품가가 대당 87만 달러입니다. 거기에 15% 프리미엄을 얹어서 대당 100만 달러까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 한화로 13억 원. 540대면 총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전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 가격은 대당 35만 달러입니다. 네, 35만 달러요. 미국 업체의 40%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100만 달러면 거의 3배 아닙니까? 충분히 좋은 조건이죠? 좋은 조건이긴 하죠. 강민수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저희한테 물량이 없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량이 없다니요? 방금 하루에 287대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산 능력은 있죠. 하지만 그 물량이 전부 예약됐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리모컨을 들어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3개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수십 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점 옆에는 국가명과 주물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1200대 계약 완료, UAE 800대 계약 완료, 사우디아라비아 650대 계약 완료, 호주 480대 계약 완료, 인도네시아 350대 계약 완료, 노르웨이 280대 계약 완료. 현재 47개국에서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3년 후까지 생산 라인이 풀가동 상태예요. 3년 후까지 물량이 꽉 찼다고? 잠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대기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국가명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글자를 찾아 눈을 굴렸습니다. 1번, 터키, 2번, 그리스, 3번, 싱가포르, 15번, 영국, 23번, 일본, 38번, 미국, 38번. 미국이 대기 명단 38번째.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38번이라고요? 천조국 미국이? 농담 아닙니다. 강민수 전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선착순입니다. 먼저 계약한 국가가 먼저 받아요. 공정하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동맹 아닙니까? 60년 동맹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 전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60년 동맹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말씀하셨죠. 60년 동맹이니까 기술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미국 대답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이다.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죠. 동맹은 동맹이고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정으로 줄서기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보잉이 멈춰 있어요. 하루에 870억 원이 증발하고 있다고요. 미 공군 현대화 계획이 통째로 날아간다고요.
강민수 전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저는 급하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특별 우선 공급 조건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받고 싶으시면 그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셔야죠.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계약금의 70%를 성금으로 냈습니다. UAE는 아예 100% 현금 선불이었고요. 사우디는 왕세자가 직접 전용기를 보내서 저희 임원진을 모셔갔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뭘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오만함만 가지고 왔습니다. 폴란드가 70%를 냈다고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한 번입니다. UAE가 100% 선불이요. 현금으로요. 은행 송금 확인되자마자 라인 배정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국이 돈으로 밀어붙여도 안 통하는 상황. 줄을 서야 하는 상황.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25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미국을 앞으로 끼워 넣으면 이미 계약한 47개국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잖습니까? 제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강민수 전무가 피식 웃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화낼 겁니다. UAE, 왕세자도 가만 안 있겠죠. 사우디는 이미 왕실 초청까지 해줬는데 저희 신용이 무너져요. 그가 서류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미국은 38번째 고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습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시면 라인 하나를 미국 전용으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근데 좀 많이 무거울 겁니다. 그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동안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당한 줄 알았는데 백업용으로 양말 속에 숨겨둔 소형 단말기가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지급받은 장비였죠. 저는 워싱턴의 기술 분석팀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나야, 지금 한화 시스템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겠나?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기술 사양서를 좀 빼와야겠어. 저놈들이 불량률 0.001%라고 하는데 진짠지 가짠지 확인해야지. 약점이 있으면 협상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으니까요. 접속 시도합니다. 잠시만요. 30초쯤 지났을까? 이상합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방화벽이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용 보안 시스템과도 달라요. 그래도 뚫을 수 있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키보드 소리. 그리고 10초 후. 삐익. 귀를 찢는 경고음이 제 단말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침입 시도 감지. 역추적 진행 중. 발신지 미국 국방부 네트워크. 뭐? 역추적? 분석관. 지금 뭔 상황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접속 시도한 순간 뭔가가 역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 시스템이 스캔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차단합니다. 차단.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단말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킹하려다가 역으로 해킹당했다고? 그때였습니다. 부국장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민수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방금 제가 사용한 단말기의 IP 주소와 접속 시도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이쪽은 아닌데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이건 그냥 보안 점검 차원에서 호환성을 확인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아, 호환성 검사요? 강민수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타곤 해킹 툴로 호환성 검사를 하시는군요. 참 특이한 방법이시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초 걸렸습니다. 네. 접속 시도하신 순간부터 역추적 완료까지 3초요. 저희 보안 시스템은 KF-21 전투기용으로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소스 코드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NSA도 못 뚫어요. 구조 자체를 모르니까.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강민수 전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접속 시도하신 순간 부국장님 단말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저희한테 복사됐습니다. 협상 자료 정도밖에 없던데 별로 쓸만한 건 없더군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로그는 자동으로 저희 보안 서버에 기록됐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미국 언론이나 의회에 공개할 수도 있어요. 펜타곤 부국장이 동맹국 기업을 해킹하려다 3초 만에 걸렸다. 꽤 재미있는 헤드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피가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물론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는 신사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싶거든요. 다만 부국장님,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전에 기술 안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걸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해킹까지 시도해 주시니까 저희 보안이 얼마나 좋은지 증명된 셈이네요. 그가 씩 웃었습니다. 2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경력의 펜타곤 부국장이 한국 업체 앞에서 해킹 시도를 하다가 3초 만에 들킨 겁니다. 이보다 더한 굴욕이 있을까요? 자, 회의실로 돌아가시죠. 강민수 전무가 몸을 돌렸습니다. 아직 본론도 못 들어갔잖아요. 조건 설명해 드려야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해킹도 실패, 협상 카드도 전무.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채로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앉았을 때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방금 일은 없던 걸로 하죠. 대신 하나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요.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연구실,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선 장비들, 그리고 피곤한 표정의 연구원들. 10년 전 저희 AESA 레이더 개발팀입니다.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로 그 해에 찍은 사진이죠.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헤어진 실내복, 충혈된 눈, 그리고 책상 옆에 놓인 야전 침대. 저 사람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강민수 전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쓴 일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글씨. AESA 레이더 개발팀 팀장이 쓴 일지입니다. 10년 전부터 매일 썼어요. 이분은 지금 저희 연구소 소장이시죠. 그가 일지의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3월 15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우리에겐 이제 아무것도 없다. 레이더 설계도도 소스 코드도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팀원들 앞에서 울었다.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 해 6월 2일. 미국 기술 자료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0부터 만든다. 아니, 마이너스부터 만든다. 남들이 50년 걸려 쌓은 기술을 우리는 5년 안에 따라잡아야 한다. 미친 짓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포기하면 나라가 끝난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2년차 9월 8일. 첫 번째 시제품 테스트 실패. 레이더가 100m 앞도 탐지 못한다. 3개월 작업이 물거품이 됐다. 연구원 2명이 퇴사했다. 남은 사람들은 연구실 바닥에서 잤다. 집에 갈 시간이 없다.
3년차 2월 3일. 설 연휴 반납. 전원 출근. 미국이 거부한 소스 코드 80만 줄을 처음부터 다시 짜고 있다. 손가락이 굳었다. 누군가 키보드에 피를 흘렸는데 누군지 확인할 겨를도 없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80만 줄의 코드. 그걸 처음부터 다시 짰다고? 미국 기업들도 10년 넘게 걸린 작업을 그들은 맨손으로 해냈습니다. 4년차 11월 11일. 47번째 시제품 테스트. 드디어 표적 탐지에 성공했다.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리고 다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잤다. 나도 잤다. 눈을 떴을 때 19시간이 지나 있었다. 화면에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연구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누군가는 의자 2개를 붙여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옷도 안 갈아입은 채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5년차 4월 22일. 냉각 시스템 문제 해결 못하면 프로젝트 접어야 한다. 미국 방식은 안 통한다.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밤새 토론했다. 그리고 아침에 누군가 미친 아이디어를 냈다. 해보자. 6년차 8월 7일. 미친 아이디어가 통했다. 미국 레이더보다 무게는 30% 가벼워지고 탐지거리는 40% 늘어났다. 미국이 안 가르쳐줘서 다행이다.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걸 만들었다. 강민수 전무가 화면을 껐습니다. 이게 저희가 10년간 해온 일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았을 때 저희는 울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미국 전투기 사다 쓰면 편하잖아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미국 뒤만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10년 동안 주말도 없이, 연휴도 없이, 때로는 가족도 잊은 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찍은 거부 도장. 그 도장 하나가 수백 명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포기하며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저를 압도하고 있는 이 괴물 같은 회사였습니다. 부국장님.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감사해요. 미국이 기술을 줬으면 저희는 편하게 베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2등에 머물렀겠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거부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했고, 결국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특별 우선 공급 조건, 아직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미국이 과거의 오만함에서 벗어날 준비가 됐는지 보는 시험.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보잉을 살리기 위해서, 미 공군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10년을 생각하면 제 25년 경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도 달랐고 강민수 전무도 달랐습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요? 네. 부국장님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니 저희도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공짜는 없습니다. 그가 새로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째, 납기입니다. 납기요? 네. 미국이 원하시는 대로 47개국 대기 순번을 무시하고 우선 납품해 드리겠습니다. 45일 안에 보잉 라인에 필요한 물량 전부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손가락을 하나 펴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 F-15EX 엔진 정비 기술 이전입니다. 엔진 정비요? 네. 현재 F-15EX 엔진 정비는 미국 본토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엔진 문제가 생기면 미국까지 보내야 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저희한테 정비 기술을 이전해 주시면 한국에서 아시아 전역의 F-15 정비를 담당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시아까지 엔진을 운송하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3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미국 정비사 500명에게 저희 디스플레이 시스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상이요? 왜요? 앞으로 F-15EX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면 정비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그때 미국 정비사들이 저희 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효율적이죠. 강민수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도 이익입니다. 미국 정비사들이 저희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저희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한 제안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F-15 생태계에 깊숙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공동 개발입니다. 강민수 전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세대 전투기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겁니다. 공동 개발이요? 네. 지금까지 미국은 기술을 주는 쪽이었고 한국은 받는 쪽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등하게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관계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갑과 을에서 파트너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저희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죠. 60년 동맹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그때 미국이 기술을 줬으면 저희는 편하게 베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미국 기술에 의존했겠죠. 강민수 전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더 좋게. 그게 저희 10년의 결과입니다. 그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인정,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엔진 정비 기술 이전, 정비사 500명 무상 교육, 차세대 시스템 공동 개발. 솔직히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손해보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로. 25년간 갑의 자리에 있던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강민수 전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 후 그들이 내민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2주 후 저는 다시 시애틀 보잉 에버렛 공장에 있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생산 라인이 지금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거대한 크레인이 부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보잉 담당자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5일 빨리요. 품질은 완벽합니다. 불량 제로. 바로 라인에 투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한쪽에서 기술자들이 새로 도착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SYSTMS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모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거부했던 기술. 10년 후 그들이 우리에게 판 기술. 아이러니했습니다. 부국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함께 온 국방부 실무관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 왔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취소됐대요. 취소요? 네. 한국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더 이상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청문회가 열렸으면 제 커리어는 끝이었습니다. 펜타곤 부국장이 한국에 가서 해킹 시도하다 들킨 사실이 공개되면 망신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강민수 전무는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전무님, 밀러입니다. 아, 부국장님. 물량은 잘 도착했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물량은 2주 후에 출발합니다. 그때도 문제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 전무님. 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해킹건 정말 감사합니다. 공개 안 해주셔서. 별 말씀을요. 강민수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의 약점을 공격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요. 제가 실수한 건데. 부국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부국장님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밖으로 보이는 시애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25년간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기술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모든 면에서 미국이 1등이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는, 그리고 그건 미국이 막아서 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았기 때문에 된 결과였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10년 전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벽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에서 배운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통제는 단기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대를 강하게 만든다. 동맹은 갑을 관계가 아니다. 진정한 동맹은 대등한 파트너십이다. 오만은 몰락의 시작이다. 상대를 무시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 가장 강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다. 저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워싱턴에 돌아가서 후배들에게 꼭 해줘야겠다고. 미국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동맹국들을 대해야 하는지. 기술 통제가 아니라 기술 협력으로, 갑의 자세가 아니라 파트너의 자세로. 그래야 미국도 살고 동맹도 사는 거라고. 3개월 후 한국과 미국의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용 통합 디스플레이 시스템, 코드명 피닉스, 한화 시스템과 보잉, 레이시온이 함께 참여하는 사상 최초의 한미 공동 방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출범식에서 저는 강민수 전무와 나란히 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10년 전의 악수는 거절이었습니다. 10년 후의 악수는 시작이었습니다. 강 전무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강민수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 네,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잘. 강민수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는 한 가지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뭐요?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문이 닫히면 벽을 뚫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 그것만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게 한국이 10년 동안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이 10년 동안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행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노, 좌절, 슬픔.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일어섰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뛰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들은 세계 최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10년에, 그들의 눈물에, 그들의 낡은 운동화에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가거나 뒤처지거나. 저는 함께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미국을 위해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 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부국장이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0년 전 문을 닫았던 미국, 10년 후 그 문을 두드린 건 미국이었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기술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